작년 말에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평균치를 쫙 봐보면 평균이 대략 20만 달러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신뢰도를 받고 있는 파워러라고 하는 멱함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략 올해 말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예상되는 가격이 20만 달러 초반대로 전문가들의 예측치랑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관련된 심도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최소 20만 달러에서 많게는 30만 달러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강의를 맡은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이미 있습니다. 일단은 내각과 특히 암호화폐 관련된 내각 인사들을 이미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도 구성을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재무부 장관의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유의 돈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친암호화폐적인 인사고요.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은 개인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이제 그 사람의 회사 같은 경우는 수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정도로 친암호화폐적인 인사입니다. 거기다 SEC 차기 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폴 애킨스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AI와 암호화폐 전략 고문, 이제 차르라 그러죠. 전략 고문인 데이비드 섹스도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이미 다 구성을 해놓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을 정도의 임팩트 있는 행정명령은 아니었지만 그 스콧 베센트를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꾸려 나갈지를 정확히 전략을 구상하라고 하는 그러는 태스크포스를 이미 발족을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외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특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라는 그런 시장이 기대했던 행정명령은 없었지만 물밑에서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의회를 통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실무진을 먼저 구성을 해서 국가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축적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전략을 먼저 제시를 의회 쪽에서 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낸 후에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는 수개월 뒤가 될 텐데, 그때는 지금 가격이 몇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안에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아직 있는데, 주 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점으로 17개 정도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총 한 5단계 정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막 발의를 한 정도의 주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모든 주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주는 모든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는, 매수하게 되는 과정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요,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실망스러운 면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 관련된 뭐 행정명령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 오지는 않았고요. 실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갈 정도로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뭐 비축할 것이다 말다 그런 행정명령 쪽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 쪽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사업,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금액만 해도 하나로 치면 수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 또 트럼프의 이제 부인이 멜라니아가 취임 직전에 민코인을 출시했죠. 그 민코인의 그 시가총액이 지금까지 트럼프가 벌어들인 모든 자산의 한 절반 수준입니다. 한때는 넘었어요. 트럼프가 평생 동안 벌어온 금액보다 하루 된 민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을 정도로 이제는 트럼프의 자산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암호화폐 관련돼서 완전히 무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스탠스가 바뀐 거 아닐까요? 그 전까지는 막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정말 막 아니라는 스탠스였는데 네. 어느샌가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정반대로 거의 180도로 바뀐 거라고 봐요. 암호화폐가 사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 이유가 그럼 가족 사업도 연관이 일단은 그게 첫 번째로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와 돈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을 할 때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도록 커졌어요.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거면 미국 1위 기업과 맞먹는 수준이죠. 그리고 전체 유권자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유권자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 근데 5분의 1이면은 경합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와 돈, 그리고 그 정도로 산업이 크면 당연히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표와 돈이 두 번째 이유가 있겠고, 정치적 이유고, 세 번째로는 결국 미국의 패권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 패권주의잖아요. 미국 패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패권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달러 패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거래액의 70에서 80%가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에 어떻게 자신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고정을 시키냐면은, 누가 스테이블 코인 1달러치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민팅이라고 하는데,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발행한 때 1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삽니다. 예. 그러면 미국 채권은 이자가 있으니까 약간의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누군가 1억 달러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1억 달러치만큼의 미국 채권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채권 수요가 생기면 미국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 호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4년 내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원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기, 시장 주기는 유효하되 전반적으로 더 강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분간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뒤처졌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나라가 무슨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 생각도 할 수 없겠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노벨 경제학 교수님이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거다. 사실 그런 게 간간히 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미 한 몇천 번은 나왔던 얘기고요. 네. 아무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과거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비트코인의 최대 안티들이 경제학자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배운 경제학의 이론에는 암호화폐가 없거든요. 경제학자는 법화, 그러니까 법정화폐 기준의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완전히 규격 외인 암호화폐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구 선수가 축구가 망할 거라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존 매번 사이클들은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 큰 패턴을 띠지만 작은 패턴은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과거와 다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로 다르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거보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거는 아마 지난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일 거예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증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엄청난 급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급등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가격이 현물에 의해서 차곡차곡 탄탄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유동성 급증에 따른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에 의해서 대출 수요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후반부에 가격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번 사이클은 개인보다는 기관, 현물 ETF를 통해서 그리고 레버리지보다는 현금에 의해서 차곡차곡 튼실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한 발 한 발 밟아가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난 사이클처럼 엄청난 폭증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길게 그 다음에 더 많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뭐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라든지 다른 그런 가치 측정의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통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통화 네트워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느냐 하는 것으로 가치가 정해지거든요. 한마디로 채택률이에요. 채택률이라고 하는 건 더 쉽게 말하면은 공급 대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공급과 수요의 역학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이자 최대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이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엄청난 밸런스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격에 큰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반감기. 반감기로 해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강하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1년 반 정도 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반감기 이후 1년 반 정도 후까지 가격이 오르는 3년간의 상승기를 갖고요. 이 3년간의 상승기를 갖는 동안 가격이 거품이 껴서 오르게 됩니다. 그럼 거품은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죠. 그 거품이 해소될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껴 있으니까. 그러면서 1년간의 큰 하락을 겪게 되는 이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은 다음에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전 반감기 가격까지 돌아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반감기 가격 위에서 가격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실예로 지난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때 가격이 8,000 몇백 달러였는데 최저점이 15,700달러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때 가격이 64,000달러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64,0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정확한 가격을 사실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예측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평균치를 쫙 봐보면 수십 명들의 평균 예측 가격을 봐보면 평균이 대략 20만 달러 초반대 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신뢰도를 받고 있는 파워러라고 하는 멱함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성장 속도를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분석했을 때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가격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모델인데 이 모델에 따르면은 대략 올해 말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예상되는 가격이 20만 달러 초반대로 전문가들의 예측치랑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또는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올해 한 중순 정도부터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관련된 심도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최소 20만 달러에서 많게는 30만 달러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원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황금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뭐가 일이 터졌다고 해도 못 팔죠. 그 다음 주말에 뭔 일이 터졌다고 못 팔죠. 이번에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만 비트코인은 일요일부터 미리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년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황금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거시경제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은 입문을 했던 거는 2019년 정도부터고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20년, 2021년으로 들어가면서죠. 네.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이클적인 관점보다는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사태 자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종양 같은 게 제거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이제 투자를 계속 유지를 했고, 다만 이제 사이클 전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서 3년 상승 1년 하락의 뚜렷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보다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를 감시하는 그 SEC 내의 부서가 이미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고 해요. 해당 관련 임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있고, 그 자체는 이미 암호화폐 업계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사이클 그다음 얼마 전까지도 특히나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뭐 대부분 이제 증권성 관련 시비 때문이죠. 특히나 고통을 받았던 게 리프, 그 다음에 솔라나, 그다음 바이낸스 이런 데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반대로 뭐 리플과 솔라나의 ETF가 승인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확률 높은 거는 리플과 솔라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계열 코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중국 계열보다. 뭐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SEC 자체가 더 이상 딴지를 안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미국 계열 코인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일가 쪽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플은 기세가 좋지 않을까 쉽게 예상이 되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알트코인 상승장이 온다면은 리플도 가장 활약하는 코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라이트코인도 미국 계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망이 좋지만은 라이트코인은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그 스마트 컨트랙을 위주로 하는 기술적인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된 구매력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 코인은 이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도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장에 오면은 라이트코인도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근데 리플 솔라나는 이제 막 전고점 수준에 있고요. 그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또 가격이 내렸죠. 근데 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보다 지금 한 40% 정도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여전히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봐야죠. 알트코인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의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나왔던 게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인데, 특히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뀐 거죠. 기존에 비트코인밖에 없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온 지 이미 15년 정도 된 암호화폐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상 1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나온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얼터너티브, 대체 대안의 요소로서 알트코인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알트코인은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과 비슷한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알트코인을 고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알트코인을 어떤 특정 좋은 코인을 골라서 그것을 뭐 빠르게 저가 매수해서 나중에 대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어떤 알트코인이든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란 얘기조차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리플이나 솔라나에게 반대로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리플과 솔라나도 언제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속도와 그 다음에 수수료로 지금 현재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솔라나도 이더리움처럼 역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알트코인의 뭐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알트코인 전체의 평균적인
그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를 해서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면 그 여러 알트코인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균적인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좋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개념으로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의 평균으로 승부하려 해야지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좋은 알트코인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이클이 종료될 때 무조건 전액 매도하는 것을 저는 설명드리고 있어요. 네, 뭐 너무 간단한데 비트코인 사이클처럼 알트코인도 항상 비트코인 사이클의 파생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알트코인이 한 박자나 반 박자 정도 늦게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사이클도 한 박자, 반 박자 정도 늦게 종료를 해왔던 게 과거 사이클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항상 같은 패턴성을 보이면서 비슷한 그 사이클을 형성을 하기에 그렇다면 알트코인도 이번에 똑같이 사이클이 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시기는 비트코인이 보통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큰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부터 보통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말 제대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9만 달러 정도까지 한 번에 메이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9만 달러대에 위치하면서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 시점 정도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최대한 변동성이 싫고 수익률이 좀 줄어들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오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그때가 되면 알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몇 배 오른 뒤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부터 매수하는 게 가능하겠죠. 대신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날 수 있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알트코인만의 데이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알트코인 이제 시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상위 50개 알트코인들의 최근 3달 정도의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좋았냐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 알트코인 시즌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S&P 500 ETF의 2배,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냥 알트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인 이더리움부터 10위까지를 그냥 똑같이 10%씩 담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고요. 만약 내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뭐 AI라든지 밈이라든지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마다 퍼포먼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섹터가 더 좋을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코인들을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담는 게 있겠죠. 만약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제가 쓴 책인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에도 그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리스크 전략이고요. 그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밸런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A 코인과 B 코인을 똑같이 반반씩 맞췄다고 하면은 A 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B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비중이 바뀌겠죠. 그때 오른 코인을 좀 팔아서 내린 코인을 사주면 다시 비중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렇게 되면 올랐던 애는 이제 또 조정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미리 팔아놨고 그다음 가격이 내린 애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미리 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겠죠. 네, 뭐 심리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A라는 코인을 샀는데 걔가 마이너스 50%가 돼서 5,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 코인 자체가 별로 비전이 없어 보여요. 반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B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얘가 다시 2배가 돼서 10,000원으로 돌아갈 확률과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B라는 코인을 사서 얘가 2배가 돼서 10,000원이 될 확률 중에 어느 게 더 높은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꼭 무조건 파는 게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코인이 비전이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팔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B라는 코인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지만은 너무 순간적으로 과매수되어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코인이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과매도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판단 자체로 완전히 잘못했다, 잘못 샀다 라고 판단이 일단 우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코인이 지금부터 떠오르고 있는 분명 트렌디한 코인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매수된, 그러니까 가격이 막 폭등한 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폭등했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타이밍이라면 좋겠죠. 그런 타이밍에 옮겨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기술적인 면은 이렇게 짧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절대로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을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적으로도 몰빵 투자하면 안 되고 심경적으로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아무리 이 알트코인 얘기하는 비전이 멋있어 보여도 이 알트코인이 나중에 미래의 뭐 블록체인을 책임질 거야, 그런 꿈에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저는 최소한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50%에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격적이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50%까지 담을 수 있는 거고, 나는 보수적이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투자를 해서 그냥 비트코인 대비 약간의 추가 수익률 정도만 더 거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다신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씩을 더 늘리고는 있죠. 사이클상 알트코인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 분명히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절대로 다른 알트코인 대비 뒤집힐 수 없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역사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지켜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곧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뢰거든요. 네, 그 오랫동안 쌓인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솔라나가 아무리 뭐 이더리움 킬러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4년 정도 된 코인이 그 10년 된 신뢰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향후로도 솔라나와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든지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알트코인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만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고, 저는 그 비트코인조차도 사이클 투자를 더 얘기하고 있죠. 보통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 2주에서 4주 정도 뒤입니다. 비트코인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이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암호화폐가 더 어렵고 뭔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지만 막상 공부해 보면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한 1000배는 쉽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그 기업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아마추어가 분석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왜냐면은 목표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애널리스트마다 목표 주가가 뭐 10배 차이가 넘게 나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전혀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추어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심지어 그 예측, 그 기업의 전망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어느 하나의 기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일정 부분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한 3개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도 그렇게 판단하기 힘든데 3개, 4개를 따라잡기란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전체 산업 내의 시류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근데 암호화폐는 그냥 쉬워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대체하는 구매력 저장수다 이런 거 하나로 결국은 통일되기 때문에 공부할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보다 일단 훨씬 쉽다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이번 사이클은 이미 상승 3년 차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이미 뭐 한방 역전할 그 정도의 수익률은 조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거 하려면은 이제 시가총액 낮은 위험한 알트코인에 몰빵 투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방 역전 당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번 사이클의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사이클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후반부를 경험을 해야지 다음 사이클에서도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쓰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도 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에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한화로 2천만 원대일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비트코인 사라고 했는데 거의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네. 그럼 왜 안 들었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이클에서 봐봐요. 제가 다음 사이클의 바닥에서 이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 사이클 바닥부터 잡을까? 이번 사이클의 후반부를 경험해 봐야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남은 한 10개월 정도의 후반부는 내가 뭔가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다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그 다음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다음 사이클을 바닥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둔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3년 차가 가장 화려한 상승률을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꼭 사이클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원하시는 수익률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